자, 우리 이제 원격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국사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본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사도 조금 여러분이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쌤이 지난 우리 8단원에서 했던 일본사 잠깐 보면서 이번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8단원 때 나눠준 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일본은 크게 우리 고대 국가를 아스카 시대 시작된다 해서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야마토 정권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수도를 나라로 옮기면서 나라 시대가 펼쳐졌다고 했었고요. 이 나라 시대에는 이제 국호를 일본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시대가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천황이 이제 권한이 약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 통제가 약화돼서 우리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세력이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러한 호족들이 무사들을 고용했었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무사들을 우리는 사무라이라고 부른다고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배워봤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네,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라고 쌤은 생각하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헤이안 시대에 이어서 등장하게 된 무사 정권입니다. 자, 우리 일본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인데요. 자, 우리 일본사를 쭉 배워보다 보면은 이 무사 정권, 바로 무사들이 일본을 지배하였던 시기가 매우 깁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러한 무사들이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가 있긴 했었죠. 우리 고려시대 무인 정권 있었었죠. 자, 하지만 우리 고려시대만 살펴보면은 되게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우리 일본을 살펴보면 이러한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기간이 매우 깁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일본에서 이러한 긴 무사 정권이 있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이제 291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나눠준 자료 보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정권입니다. 자, 우리 무사정권, 일본의 최초의 무사정권은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자, 우리 무사정권은 막부라고 불러요. 우리 무사들이 위치하는 곳을 막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천황이라는 일본의 최고의 지배자는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본 최고의 지배자인 천황의 권한이 약화되다 보니까 우리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었고, 이제는 이 일본을 지배하는 자는 이 막부의 장군들이, 우리 일본말로 쇼군들이 이제는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지역에 우리 쇼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12세기 말에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인물이 이제 헤이안 시대를 종결하면서 가마쿠라 지역에서 무사 정권을 성립하게 됩니다.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인물, 우리 막부를 세운 인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가마쿠라 지역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보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92페이지 지도를 보면 우리 당시 에도 근처, 우리 현재 도쿄 근처에 있는 가마쿠라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인물이 우리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는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냐? 바로 봉건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봉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중세 유럽 배웠을 때 봉건제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 중세 유럽에서 먼저 실시된 봉건제가 우리 일본에서 실시한 봉건제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무사들에게 토지와 농민을 지급했다. 이것쯤은 좀 비슷하죠? 우리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당시 주군이 봉신에게 토지와 땅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토지와 농민을 지급받은 무사는 쇼군에게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당시 중세 유럽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시 천황이라는 존재도 있었다. 하지만 천황은
상징적 존재이고 우리 당시 실질적인 통치는 쇼군이 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 제도가 바로 봉건제입니다. 자, 우리 중세 유럽의 봉건제랑 좀 차이점을 살펴보자면은 우리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죽음과 봉신이 쌍무적인 계약 관계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이 성립되면은 이제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일본의 봉건제는 계약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하 관계가 오히려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쇼군이 위에 위치하면서 당시 쇼군에게 땅과 농민을 받은 무사들은 오직 충성을 해야 됐었던 우리 어느 정도 상하 관계가 있었던 봉건제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우리 봉건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막부의 통치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천황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요. 실제적인 통치는 바로 이런 쇼군이 하고 있었다. 자, 우리 쇼군 밑에 우리 땅과 농민을 주었었는데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이묘가 지방을 지배하는 무사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이묘를 한국말로 부르면은 우리 영주라고 부릅니다. 자, 영주입니다. 우리 지방 영주라고 막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방의 영주들은 우리가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다이묘한테도 그 아래에 이제 다이묘들이 고용한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쇼군 밑에 다이묘 밑에 무사가 위치하면서 이렇게 당시 일본이 지배 형태가 이렇게 전개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다이묘 영주 관련해서 이러한 다이묘들은 어디서 도대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 우리 아까 쌤이 이야기했죠. 우리 헤이안 시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일본의 헤이안 시대 배웠을 때 지방의 통제력이 악화돼서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세력이 강해졌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호족들은 원래 무사 세력들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의 자원 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 즉 사무라이들을 고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지방 호족들이 점차 무사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세력들이 결국 다이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즉 다이묘가 되어서 쇼군 밑에 있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묘 밑에 그 다이묘들이 고용한 무사들, 즉 사무라이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가 우리 일본 막부 시대에 있었던 봉건제 형태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는 막부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사건으로 쇠퇴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몽골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쇠퇴를 겪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당시 전 세계를 누볐던 몽골이었죠. 우리 원나라. 이 몽골족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일본도 빠뜨리지 않고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를 먼저 침략해서 고려를 자기네 지배하에 놓았던 이제 몽골은 이제 이어서 일본까지 침략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몽골의 침입을 받은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겨우겨우 막아내긴 했었어요. 몽골의 침입을. 우리 몽골족이 말 타는 민족이다 보니까 해전, 바다에서 싸우는 능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아낼 수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침입으로 쇠퇴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를 겪고 나서 이후에 세워진 이제 두 번째 막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무사 정권은 우리 무로마치 막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타카우지라는 인물이 우리 교토 지역에서 성립한 막부입니다. 자, 우리 위치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아까 가마쿠라 막부는 도쿄 근처에 있었었는데 우리 옛날 수도인 현재 교토 지역에 우리 무로마치 막부가 건설되게 됩니다. 자, 우리 무로마치 막부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한 것을 안정시켰고요.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말년에 갈수록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 쇼군 자리,
우리 정권을 잡았던 쇼군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누가 쇼군을 차지하냐를 두고 싸움이 커지게 되었었는데요. 각 지방의 이제 다이묘들이 이제 서로 쇼군 자리를 차지하겠다면서 서로 싸우는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 바로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천황은 아직도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었고요. 천황 밑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건 쇼군이었는데 이 쇼군 자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이묘들이 군사대결을 벌이는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자,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일본 내부에서 들끓던 이 싸움의 열기를 바깥으로 내뿜고자 우리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어서 조선을 침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입니다. 바로 명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된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사 시간에 한 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조선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조선 우리 먼저 토지 피해, 경작지의 피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컸었고요. 당시 인구 피해도 엄청나게 컸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명나라 이미 배웠었죠. 우리 조선에 파병하여서 안 그래도 우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더욱더 쇠퇴의 길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임진왜란 결과였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당시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배웠었죠. 누르하치에 의해서 여진족이 어느 정도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냐? 일본도 피해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서 많은 조선의 문물들을 약탈해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서적이나 문화재, 그리고 기술자, 사람들까지 약탈을 해가서 당시 일본에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어느 정도 문화적 성장을 거두게 된 게 바로 일본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임진왜란이 어떻게 끝이 냈냐 우리 배웠었죠.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막을 내린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의 이름을 우리가 세 번째 막부 에도 막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에도 막부는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세운 막부고요. 무사 정권이겠죠.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수도인 에도, 즉 도쿄에 건립한 막부입니다. 자,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건설하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 우리 이전까지 전국시대였잖아요. 우리 전국시대가 일어난 이유는 이 쇼군 자리를 둘러싸고 다이묘들이 서로 이제 싸워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건립하고 나서 이러한 지방의 영주들, 즉 다이묘 세력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실시한 제도가 뭐냐? 우리는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부릅니다. 산킨 코타이 제도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산킨 코타이 제도를 보면은 우리 에도 막부의 성립 교과서 292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에도 막부는 다이묘에게 영지를 주어 다스리게 하는 대신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 봉건제의 내용이죠. 자, 근데 산킨 코타이 제도는 다음 내용입니다. 다이묘를 에도와 자기 영지에서 번갈아 살아가게 하였고 다이묘 휘하의 무사들도 영지의 중심지에 모여 살게 하였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이묘들이 너무 지방에서 힘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다이묘들을 에도, 즉 수도인 도쿄와 자기 영지,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번갈아 가게 살게 했던 제도가 바로 산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자, 다이묘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도에 와서 살게 했어가지고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우리 당시 의도가 드러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도 막부에서는 엄격한 신분 구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크게 4개의 신분이 있었는데요. 가장 위에 우리 정권을 잡은 무사 신분, 농민,
수공업자 상인 신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공업자는 우리 뭐라 부르냐? 우리 존인 신분이라고 불러요. 당시 일본말로 수공업자를 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따가 나오니까 우리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도 시대 일본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도 시대는 긴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에 비교해서 꽤 오랜 시간 평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에도 시대에 어떻게 문화가 발전했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일단 학문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성리학과 양명학이 전래되면서 어느 정도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자, 우리 에도 시대에는 특수한 학문, 바로 난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난학이 뭐냐? 당시 에도 시대에는 서양의 문물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이 서양의 기술과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난학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이 난학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게 되었었냐? 우리 당시 에도 시대에는 원래 외국과 별로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나가사키라는 지역에만 허용했었는데요.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유명하죠. 그 나가사키입니다. 우리 나가사키 지역에서만 교류를 할 수 있게 우리 에도 정부가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자, 이 나가사키에 그럼 누가 왔었냐? 바로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당시 일본에 많은 서양의 서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서양의 과학기술을 한번 연구해보자, 서양의 학문을 연구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게 바로 난학입니다. 특수한 학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당시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이 우리 나가사키에서 유일하게 허용해준 교류 장소입니다. 나가사키가 우리 수심이 낮고 섬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 이 시기에 개척 사업을, 간척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메꾸는 거죠. 이 바다를 메꿔서 많은 교류 활동 장소로 이용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지마라고 부릅니다. 이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많이 교류를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 난학뿐만 아니라 국학도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헤이안 시대에 이어서 우리 당시 일본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에도 시대엔 학문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 문화도 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도 시대의 서민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보통 서민들은 무사와 존인, 아까 쌤 이야기했죠. 상공업자들, 수공업자들을 주로 바로 서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와 존인들이에요. 자, 상공업자와 수공업자들, 이 두 계층을 우리는 존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이러한 계층들이 어느 정도 서민들로서 성장하면서 우리 당시 에도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당시에는 화폐 경제도 많이 발달하고 도시도 발달하면서 이러한 무사들과 존인이 많았던 중심 위치가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존인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존인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존인, 상공업과 수공업자들을 우리가 존인들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공업과 수공업을 발달한 틈을 타서 이런 존인들이 이렇게 문화를 이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존인 문화의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냐? 바로 우리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우리 흰색, 얼굴 흰색 분장을 해서 가면극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가부키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우키요에 같은 그림 양식, 회화 양식들이 당시 존인 문화였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가부키나 우키요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도 우리 당시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본 전통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 당시 에도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일본사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서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